지난 이야기 첫 균열은 조용히 찾아왔다. 1997년 일본 원자력의 심장이라 불리던 도카이촌에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국민에게는 단 한마디 알림도 없이 은폐와 축소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2년 뒤 같은 장소에서 훨씬 더 심각한 인계 사고가 터지는데 훈련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 눈대중으로 처리한 우라늄 용액, 믿음은 무너지고 방사능은 그대로 사람들을 덮쳤다.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 강국에 민낯은 실로 참혹했고 일본 사회를 지탱하던 원자력 신화는 이때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커졌지만 시스템은 요지부동이었다. 안전보다 체면을 우선한 그 선택들은 훗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되는데 마침내 2011년 후쿠시마에서 그 모든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1960년 칠레 대지진이 9.5였어요. 당시 영향권에 속한 칠레 남부는 초토화됐고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진 침하로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했고 해안선이 영구적으로 바뀌며 기존 항해지도 역시 대거 수정될 수밖에 없었죠. 동일본 대지진 역시 그에 못지않는 강진이었으니 이 일대에 얼마나 거대한 변화가 뒤따랐을지 짐작되지 않나요? 실제로 지진의 충격은 일본 본토를 동쪽으로 무려 2.6m나 밀어냈고 지구의 자전축에는 약 17cm의 미세한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구의 자전축이마저 1.8 마이크로초 빨라졌죠. 물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일본은 유구한 지진 대국입니다. 오랜 시간 내진 설계를 축적해온 나라답게 일정 수준의 지진에는 익숙하고 잘 대비되어 있었어요.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쓰나미. 아무리 흔들림에 끄떡없는 나라라 해도 거대한 파도가 밀려드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공식 보고에 따르면 최대 쓰나미 높이는 무려 40.1m. 이는 1896년 이와테현 오우나토시의 38.2m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였죠. 결국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야기현의 시작으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미야기현 아래 영 좋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이는 땅, 후쿠시마현이죠. 사실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 이후로 악명이 높아진 지역일 뿐 원래부터 명망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후쿠시마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에 불과했죠. 거기에 도호쿠 지방 중 도쿄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젊은 인구의 이촌 향도 현상이 유독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유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때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어요. 마침 옆 동네 미야기현에서 원자력 평화이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원전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추진되기 쉬운 구조였죠. 덕분에 후쿠시마현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현 내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 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의 원전 유치를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떡잎마을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간판이 세워졌어요.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 하지만 이 사업은 정치적 목적 아래 성급히 추진된 면이 컸기에 처음부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그 구조상 제1과 제2 총 2개의 원전으로 나뉘어 있죠. 이 중 제1 원전은 미국의 GE와 도쿄전력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을 맡았어요. 놀랍게도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불과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호기의 경우 1967년 착공해 1971년 운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총 6기의 비등수용 원자로가 가동되며 도호쿠 지방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한 대목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마침내 현실이 되고 말아요. 사고 당일 강진이 발생하자 원전은 즉시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발전을 정지합니다. 겉보기에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듯 보였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사용된 원자로는 모두 비등수형 원자로였거든요. 비등수형 원자로는 경수를 냉각제이자 감속제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핵분열 반응이 노심에서 일어날 때 그 열로 냉각수가 끓으면서 고온의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가 증기 라인을 따라 터빈으로 이동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즉 원자로 내부에서 끓인 물이 직접 터빈 계통으로 이어지는 직결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는 열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첫째, 냉각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그 오염이 터빈 계통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냉각 기능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노심의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아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핵물질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녹이고 경납 건물 외벽까지 뚫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일본은 자국 내에 언제든 폭주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물 원자로를 총 10기나 설치해둔 셈이었죠. 물론 일본도 이 위험성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등수형 원자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안전하리라 판단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본이 선택한 그 보완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비상전력 장치였습니다. 1986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체르노빌. 그곳에서도 멜트다운으로 인해 수소 폭발과 방사성 물질의 대량 누출이 발생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 소련은 부하 검사를 위해 비상노심 냉각 장치를 고의로 해제한 채 실험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전원 공급 상실은 재앙의 도화선이 되었던 셈이죠. 그래서 원전에서 전력 상실에 대비하는 일은 단순한 예방책이 아닌 사고를 막을 마지막 생명선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디젤 발전기와 DC 배터리 같은 예비 전력 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했어요. 문제는 이 장비들이 모두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하에 있다는 건 침수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뜻이죠. 물론 건설 당시 기술자들 역시 비상전력 장치를 지하에 설치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GE가 지시한 기존 설계를 그대로 따르기로 하죠. 왜일까요? 쓰나미 위험이 반복되는 일본에서 그 위험성을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절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대부분은 GE의 초기형 모델인 마크1이었죠. 그런데 이 마크1, 애초에 일본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쓰나미보다는 허리케인 등 내륙 중심의 자연재해에 초점을 맞춘 구조였어요. 당연히 그에 따른 수정이 필요했지만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에 결국 기존 설계를 그대로 따르게 된 거죠. 게다가 이 마크1은 이미 도입 당시부터 미국 내부에서조차 폭발 위험이 높다며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던 모델이었는데요. 일례로 미국의 핵 감시단체 핵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경납 용기 용량이 너무 작아 사고 시 내부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왜일까요? GE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형 콘크리트 경납시설 대신 작고 얇은 경납 용기를 채택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설계 구조조차 변경하지 않은 채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모두 개선 이전의 초기 모델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이후에도 마크1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죠. 특히 1986년 업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경고가 있었어요. 마크1 모델은 지진이 없어도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미국 원자로 규제위원회의 헤럴드 덴턴 안전 담당 책임 관료가 원전업계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마크1 모델은 압력 제어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압 능력이 작아 압력 제어에 실패할 확률이 90%에 달한다. 핵정보 서비스 또한 1996년에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 모든 경고를 묵살한 채 사실상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을 자발적으로 수입한 셈이에요. 두 번째는 원전 부지였습니다. 당초 후쿠시마 제1원전은 해발 35m 절벽 위에 지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도쿄전력은 고도를 무려 25m나 깎아 해발 10m까지 낮춰버립니다. 왜일까요? 1967년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건설 신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하 안반 위에 건물을 지으면 지진에도 안전하고 바닷길을 통한 자재 수송과 냉각수 순환이 용이하다. 즉 고도를 낮추기만 해도 안전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논리였던 거죠. 결국 이번에도 돈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 거예요. 물론 일본은 착공 전에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에 몰아칠 쓰나미의 높이를 최대 5m로 추정했고 그 정도면 방파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명백한 착각이자 엉터리 분석이었죠. 왜냐고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10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그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니까요.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센다이 평야의 퇴적층을 조사해 한 가지를 밝혀냅니다. 869년에 일어난 규모 8.3, 8.6의 조간 지진, 이와 같은 대지진이 약 100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경고했죠. 반드시 대비하라고. 실제로 1933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쇼와 산리쿠 지진은 규모 8.1의 쓰나미 최고 높이가 무려 28.7m에 달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무려 40.1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집어삼켰죠. 다시 말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지진 발생 50분 후 높이 15m의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덮칩니다. 그 결과 1호기부터 4호기 원자로의 지하 구역이 침수되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까지 물에 잠겨 작동을 멈추죠. 발전소 내 모든 전기 설비가 마비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은 결국 비상전원조차 없는 완전 정전 상태에 빠집니다. 냉각수단이 사라지자 원자로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냉각수가 증발하며 압력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원전 정전 사고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죠. 쓰리마일 섬 사고 때도 체르노빌 참사 때도 전원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원자로 상태를 감시할 계측 장비는 살아있었죠. 하지만 후쿠시마는 달랐습니다. 모든 전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수위, 압력, 경납 용기 상태 등 원자로를 감시할 수단이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완전 정전 상황에 대비해 최소 8시간 동안 핵 연료를 냉각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쓰나미에 잠기면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맙니다. 냉각할 방법도 상태를 확인할 방법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언제 진짜 공포를 느낄까요? 11m 높이의 모형탑에서 뛰어내릴 때? 심해 가장 깊은 곳에 홀로 잠겨있을 때?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전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불확실성 속에 놓였을 때죠. 한 치 앞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공포에 잠식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이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다음 이야기. 일본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긴급 대피령. 그러나 도쿄전력의 안일한 판단으로 이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두 번째는 벤팅. 원전 직원들의 죽음을 각오한 희생 덕분에 가까스로 내부 압력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기회. 냉각 작업, 즉 해수 투입에서 그들은 망설인다. 사실상 원전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이었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호기는 물론 3호기와 4호기까지 연쇄 폭발. 인류는 다시 한번 통제 불가능한 재앙 앞에 서게 되는데 이후 일본은 무엇을 했을까? 총리 간 나오토는 현장을 장악하려 했지만 정보는 왜곡되고 책임은 떠넘겨졌다. 결국 먹어서 응원하자는 묻지 못해 총극이 벌어진다. 간 총리뿐만 아니라 뒤이어 등장한 아베 신조 역시 후쿠시마산 식품을 집어삼키며 풍문에 속지 말라고 외쳤다. 그 순간 소비가 왜곡이 되고 식탁은 정치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 후쿠시마는 여전히 오염수를 흘려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식탁에 놓인 이 한 그릇 속 진실은 정말 안전할까? 최종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날의 선택과 그 이후의 진실. 6월 19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